준이라고 여기 이제 앵콕 학원 국어과 원장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운영이라든지 국어과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국어 학습 전략 설명회에서 지금 물론 이제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도 계시고 뭐 중학교 학부모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통용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순서는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저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제가 여기만 아니고 이제 다른 학원, 국어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이제 국어 출판이라든지 국어 교재 개발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만 하는 학생 아니면 내신 국어만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차이점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각각 공부 방법 각각 어떤 차이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 이제 앵콕 학원 열매국어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수능 국어의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 수능 구성이 올해 고3까지만 해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총 문제는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학원에서 토요일 아침 8시 40분마다 수능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매주. 그걸 시행하고 여기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오늘도 온 학생들이 왔었고요. 수능 시험이랑 똑같이 맞춘 거죠. 수능 시험도 하루 종일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분 전까지는 그 수능 고사장에 입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8시 10분까지는 그 수능 고사장 교실에 들어가야 되고 못 들어가게 되면은 수능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30분을 대기를 했다가 8시 40분 땡 하면 이렇게 수능 국어부터 먼저 시험을 보는데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건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0분 동안 보는 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화법이죠. 화법은 말 그대로 말하기 방법이거든요. 말하기 방법.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말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다 지필고사기는 하죠 이제. 근데 말하기 구성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게 이제 5문제. 장문이 또 5문제. 그 다음에 명칭이 올해부터는 언어로 바뀌었거든요. 언어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국어 문법입니다. 이게. 이 문법이 5문제.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는 화작문이라고 보통 칭해서 요즘에 이제 화작원이 된 거죠. 이걸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독서가 15문제, 문학이 15문제.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처음에 접근하거나 계속 훈련해 나가고 공부해 나갈 때 수능 기출 문제를 보는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고3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뭐 학년과 무관하게 기출 문제를 풀어서 1등급이 무난하게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보게 하고 있어요. 고난도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은 10%가 채 안 되고요. 대부분 기출을 보는데 그러면은 보통 기출 보는 게 한 최근 3개년 아니면 최근 5개년의 기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보통 그러면 3월, 6월, 9월, 11월 해서 3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한 거, 그 다음에 6월, 9월, 11월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 이게 그냥 수능 국어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국어 교과서는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는 따로 있지만 수능은 사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기본 개념은 같이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출판사나 거의 뭐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능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 거는 수능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5년 전 해도 다 이 구성이에요. 구성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고3들이 보는 수능 국어 시험도 요 구성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1이든 고2든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시험 훈련은 당분간은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는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현재 고2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부터. 현재 고2거든요. 그리고 고1, 중3 쭉 다 똑같이 5년 동안은 변하지 않는 건데 변경이 됐어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원래는 15문제를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시험 하나에. 수능 국어 시험 안에서 선택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안 보는 거죠, 이 학생. 안 보는 상태에서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어와 매체 11문제를 풀고 17문제, 17문제 이렇게 합하면은 총 45문제는 동일해요. 푸는 시간도 80분으로 동일하고요. 근데 학생이 또 이거 선택하는 건 물론 몇 개월 전에 수능 응시 접수를 할 때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 하면은 11문제를 화법과 작문을 풀고 독서, 문학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이게 점수가 달라져요. 어떤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지금 현재 선택이 수학도 가형, 나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탐구 과목도 사탐이 8과목, 9과목에서 2과목 선택하고 과학도 2까지 포함해서는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선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표준 점수거든요.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학생이 수시 전형을 통해서 수능에서 가지는 목적이 최저 점수의 확보다 했을 때는 좀 쉬운 걸 가져가는 게 낫죠. 아무래도. 어쨌든 상위권 4% 내 1등급 혹은 11% 이내 2등급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학생이 수능 정시에 좀 더 비중이 있어요. 그러면은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점수거든요. 원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국어 선생님들이 예측을 해본 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법이기 때문에. 또 공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한 4, 5등급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물론 공부 안 해도 100점 못 다 맞추지 못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대부분이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표준 점수가 언어와 매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공부를 좀 내가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얘도 만점 받을 수 있고 얘도 만점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별개로 빼더라도 국어에서 표준 점수, 그리고 수학에서 표준 점수, 탐구에서 표준 점수를 다 합산을 해서 정시 대학을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선택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짬짬이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을 계속 인지시키고 알려주고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전 이걸 선택하라고 그래요.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신 시험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게. 수능 국어랑 내신 국어의 공부 내용이나 범위가 다르지가 않거든요. 사실 똑같거든요. 스타일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내신 국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요건 일단 모든 일반 고등학교는, 근데 고등학교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고 뭐 특목고, 영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일반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통 과정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일반고도 학교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벗어난 선생님 자율적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교재를 쓰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근방에는 사대부고가 그렇고 창문여고가 좀 그렇거든요. 개성고도 1학년 때는 안 그러는데 2학년 되면은 외부 지문을 많이 내요. 교과서 범위 밖의 거를 갖다 넣는 거죠,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책이 국어라고 적혀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그럼 이 국어 교과서를 차례를 펼쳐보면은 국어에 관련된 건 다 있어요. 화법과 작문, 단원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문법이랑 그다음에 매체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인데 이제 뭐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SNS 이런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한 국어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문학, 독서. 1학년 때 시험 범위 안에는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 수업이 나가는 경우에는 이 전 영역을 조금씩 다 건드리는 거죠. 범위 안에도 다 골고루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보면은 1단원, 3단원, 5단원 뭐 이런 식의 띄엄띄엄 해서 다 내겠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2학년을 올라가면은 이제 교과서가 문학 교과서가 배부가 됩니다. 책을 받으면은 문학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1학기 때 문학 교과서만 끝내버려요. 계속 진도를 내고 시험도 문학만 내는 거죠. 근데 어떤 학교는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를 같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하고 교과서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이 국어 교과서의 안에 있는 단원들이 좀 더 세분화되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 바뀌어서. 그래서 2학년 때는 대부분 문학을 보는데 문학 교과서 안에서의 갈래들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나눌 때는 서정 갈래라고 하면은 보통 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서사 갈래면은 소설, 교술 갈래면은 수필, 극 갈래면은 이제 연극 대본인 뭐 희곡이나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나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문학 전반, 그래서 사실상 국어에서, 내신 국어에서는 문학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문제도 많이 내고요.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학년을 넘어가면은 교과서를 안 봅니다.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학교에서 학생을 배려하는 건데 EBS 연계 조제인 EBS에 나오는 수능 특강을 진도를 나가요. 3학년 1학기 때. 보통 수능 특강이 2월이나 3월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걸 진도를 나가고 또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를 다 내는 거예요. 교과서를 안 쓰고. 원래는 써야 돼요. 근데 일반고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너희가 3학년 1학기 내신도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 대신에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도 겸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EBS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에서는 문법의 연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문학이 총 작품이 6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나왔던 작품이 5개가 나왔거든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고 이 교재가 충분히 공부가 돼 있는 학생이 한 3회독, 4회독 이상 했다 그래도 완전히 알고 있다 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연계가 안 된 작품 하나는 현대시였는데 난이도가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신 반영해서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 때 국어 평균 점수라는 게 있는데 1학년 때의 평균 점수, 2학년 때 평균 점수,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안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때의 국어 평균 점수를 가지고서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요 과목들 합산해서 결국 내신 점수가 내가 뭐 1.3이냐, 1.7이냐, 2.5냐 이걸로 이제 대학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일반고에서는 수행평가에 실질 반영률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뭐 10%, 20%라고 평가 계획서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점수를 주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주거든요. 9점, 10점, 뭐 대부분 또 뭐 한 80%에 10점 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 뭐 내가 하기 싫어 이 정도만 아니면은 점수를 그래도 주는 편인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게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 좀 구성되어 있는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거를 각각의 내신 국어만 할 것도 아니고 수능 국어만 할 것도 아닌데 각각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은 특징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 일단은 수능 국어 특징 자체는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출제 지문 안에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은 뭐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수능이 쉽다면 또 쉬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능에서 만점 받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1등급 받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학생들을 보면은 좀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 어휘력이 뛰어난 학생, 저게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은 학생은 수능에 잘 맞아요. 수능에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안 하는데 글 읽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 책 많이 보고 아니면 또 뭐 언어적인 사고 능력이 타고났다 하면은 잘 풀어요. 금방 늘고.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시험지를 보시면은 문제나 답의 근거가 거의 그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수능국어 특징 두 번째가 거의 상위 10% 학생들도 시간 부족을 다 호소를 해요. 실제로. 상위 10%면 4%까지가 1등급이고 10%까지가 2등급이니까 상당히 국어 실력이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거의 70%가 선생님 시간 부족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데도. 왜냐면은 한 3년 전부터 국어 난이도가 실제 많이 올라갔고요. 난이도 올라간 것 중에서도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빨리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근거가 되는 지문 자체가 쉽게 안 읽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개념 암기보다는 문제 유형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죠. 많이 풀어봐야 되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상 암기 과목 이 내신이 단거리 달리기에 비유를 해서 기간 안에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외우는 거라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2, 3개월 바짝 하고 반년 바짝 한다고 해도 올라가긴 올라가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멀리 보고서 계속 미리 만들어 놓고 올리고 만들어 놓고 올리고 이게 마라톤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주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의 접근 방법과 문제의 접근 방법.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보면 고3 때도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평상시에 영수하느라 바쁘고 내신 챙기느라 바쁘고 이러다가 막상 이제 수능이 필요하고 하니까 학원에 이제 그때 돼서 들어와요. 여름방학, 고3 여름방학에 들어온 학생도 있고 고3 되자마자 들어온 학생도 있고 임박해서 한 2, 3개월 두고도 문의 많이 오셔가지고 막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걸 몰라요. 그냥 푸는 거예요. 왜? 한글이니까. 그냥 묻는 거 질문 쭉 읽고 답하고 이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그 요소의 노하우, 다시 말해서 그 접근 방법을 모르니까 학생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답 찾는데도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또. 그래서 사실 또 열심히 평소에 하던 학생들은 그렇게 접근 방법이라든지 문제 유형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되면은 금방 또 오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신 국어의 특징은 완전히 이제 상반되게 또 나와주는데,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범위 내에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 그렇죠. 무조건 암기시켜요. 암기. 내용 정리시키고 요약하고 암기하고 스스로 적어서 또 암기하고. 왜냐면은 문제가 수능 유형의 수능형 문제랑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수능 국어 특징의 1번에서는 답이 지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잘 읽으면 돼요. 시간 안에. 분석하면 돼요. 근데 내신 국어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냥 아예 수업 시간에 한 거. 아니면은 교과서 내에 있는 거. 이걸 답의 근거 없이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학생이 이게 암기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수능에서는 오지선다형 객관식이 100%지 않습니까? 45문제면은 내신에서는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그래도 꽤 되거든요. 보통 일반고에서 30문제 정도를 내는데 한 25문제 정도가 객관식, 그리고 5문제 정도가 서술형인데,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서술형 비중이 좀 높은 학교들은 거의 30점 이상을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서술형 문제 하나에 배점이 6점, 8점, 부분 점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 2, 3등급 그래도 좀 상위권 학생들, 전교에서 한 20% 이내 학생들을 보면은 그 서술형 문제의 부분 점수 때문에 등수가 많이 갈려요. 이게.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 변별력이 있다. 1등급도 1등급이 100점이 잘 안 나오거든요. 100점이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온 이유가 보면은 거의 서술형에서 감점들이 있어요. 완벽한 걸 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국어 같은 경우는 45문제지 않습니까? 이 45문제를 낼 때 6월, 9월, 11월은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내는 건데 이 45명 정도가 붙어요. 호텔에서 한 달 동안. 한 명이 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 이 문제 내고 너 이건 아니죠. 계속 회의하고 만들고 서로 돌려보고 해서 만들면서 한 달 내내 만드는데 학교 시험은 사실 학교 선생이 하루 만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한두 명, 세 명 해서 회의해서 만들고 자기가 낼 거면 내고 검토하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문제 자체가 이상한 문제도 많아요. 오류도 생각보다 있는 편이고 그리고 문제의 스타일이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개인이 내니까. 어떻게 좋게 말하면 문제가 독창적이에요. 색다르고. 근데 보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학생들이 자습서의 문제라든가 평가 문제집의 문제라든가 시중에 있는 문제들과는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지저분하다고 이야기. 더럽다, 지저분하다고 문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저분하건 말건 간에 답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막 낼 수는 없거든요. 답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 안에도 답의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학생도 그걸 인정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출제 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학생이 창문여고냐, 개성고냐, 사대부고냐에 따라서도 너무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출제하는 것도 다르고요. 대표적으로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로 수능을 거의 50% 이상을 넣거든요. 개성고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이제 좀 차이가 많은 편이고 1학년은 교과서 위주, 2학년 때는 교과서 반, 외부 작품 반, 모의고사도 넣고요. 어떻게 보면 뭐 학교에서는 공부 좀 더 해서 수능도 공부를 겸해라는 입장이긴 한데 여튼 학교마다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엠코 국어과 새로 이제 개편하고 오픈을 하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을 다 나눴거든요. 다른 데서 대치동이나 중계동에서 모셔오면서 어쨌든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 학교의 특징, 문제 유형, 수업 준비 이런 게 좀 퀄리티가 갖춰지려면은 선생님별로 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한 명, 두 명 가지고 수업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멀리 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별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수능 국어랑 내신 국어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일단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어휘 부분에서는 어휘와 개념에 대한 딱 객관적인 정의 그리고 그 기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게 거의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대한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집은 여러 개 널려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사실 또 그걸 잘 안 봐요. 문제 풀고 그냥 해보고 끝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어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국어 시험이긴 한데 문제를 적용해서 답을 가져가는 어휘의 기준이 국어사전이랑 다른 어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휘를 공부한다고 해서 사전을 보고 보면은 내용이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은 차이가 있어서 정답을 가져가지 못하는 어휘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정리가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거의 가르치는 선생님들 역량이기는 하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를 분석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어휘에 대해서 수업 시간이든 자료로든 숙지가 되면은 학생들이 금방금방 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능 국어의 어휘가 사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국어 사전의 정의가 아니라. 물론 그 베이스는 국어 사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 국어 시험지를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 안에 글들이 있는데 이 박스 하나를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지문이 화법 작문도 지문이 있고 독서도 독서대로 지문이 다 세분화해서 나눠지거든요. 인문, 과학, 기술, 예술,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거기서 또 세분화해서 지문이 다 종류별로 나눠지는 거죠. 특히 또 색깔이 확 달라지는 거는 문학 같은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서 갈라지는 게 뭐 서정갈래, 서사갈래 나누지만은 사실 똑같거든요. 수능국어에서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 이런 식으로 막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지문이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한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똑같이 그냥 눈으로만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매뉴얼들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시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정답도 쉽게 가져가고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영역별로 다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문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해서 분석에 능해야 하고 그리고 지문 분석이 된 후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는 문제 유형별로도 접근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학생이 A, B, C 이런 단계로 딱딱딱 훈련이 돼야 된다. 실제로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만점 한두 개 틀린 학생들은 고3 수능 직전에는 거의 시험지를 폈을 때 읽고 문제 보고 답 찾고 문제 보고 답 찾고 이게 되는 거예요. 거의 훈련이 많이 돼서. 그러면은 학생이 수능국어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해서 점수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 그 정도 훈련 돼야 된다는 거죠. 거의 무의식까지 작용이 되면서 읽어서 눈으로 바로 보이고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글을 읽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을 각각 다 학습을 하고 전체 시간을 줄이고 정답률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서 동시에 계속 이제 문제 훈련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통해 훈련을 하면서 자기 약점이 또 나올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영역이 약하구나. 또 영역별로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80분 동안 시험 전체를 운영하면서 약점들이 각각 다 달라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어떤 학생은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문제를 읽을 때 많이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서 지문으로 가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 문제에서 고민하는 각가지 다 달라요. 근데 사실상 모르는 거죠. 스스로도 잘 모르고 뭐 학교나 학원에서 이걸 신경 써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은 그렇게 3년을 가고 그렇게 수능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런 문제 고리 하나만 잘 찾아둬도 그게 보완이 되면은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문제는 결국 딱 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국어 공부 방법은 일단은 가장 기본은 무조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내용. 이게 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선생님마다 해석이 달라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다른 학교에 저희 동네에 제가 하는 학원의 그 학교인데 거기에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으니까. 수능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가 있으면은 첫 연이랑 끝 연이 같으면 수미상관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첫 년이랑 바로 앞 년인데도 수미상관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수능에서는 과거 한 6년 전 기출에 그렇게 나와서 틀렸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법에서 이런 경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어도 판례예요. 거의 과거에 나왔던 문제의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 정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학생은
저희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수미상관이 맞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럴 때 학원 선생님은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고 채점자도 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고집이 세요. 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고집이 세서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맞건 틀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봐요. 너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이 개념을 가지고서 좀 애매한 개념이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 그리고 무조건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이 개념도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 확실한 대답을 듣고 와. 그럼 뭐냐? 내신 문제, 국어 내신은 학교 국어 선생님 최고예요, 사실.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싹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학생이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애매한 거 질문하면 저한테 이제 1차적으로 질문을 하죠. 이제 상위권 학생인데 막 질문을 해요. 제가 풀이 쭉 해주고 이거 학교 선생님 설명이 다르겠대요. 제가 다시 보내요. 학교 가서 너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자기도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이 중간고사 때 90점을 받아서 학원을 왔는데 그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만 한 20개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제가 그거 듣고서 수업해주고 그래서 100점이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국어 내신인데도.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학교의 기준.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학교 수업을 엄청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기. 또 학교 선생님이 흘리는 내용까지도 출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그런 내용 학습 이후에는 일반적인 문제를 통해서라도 일단 훈련을 1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는 이제 자습서에 딸려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출판사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의 문제들, 이런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열매국어 커리큘럼에는 1차 교재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교사용으로 제공되는 문제은행이 있거든요. 원래 이 문제은행 목적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시험 출제할 때 참고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참고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기는 해요. 왜냐면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 위주로 참고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사실 2등급도 받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내신 국어는 스타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좀 독창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당황을 많이 한다는 거죠. 풀어보지 못한 문제들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내신 기출문제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개성고면은 개성교 기출문제 해봤자 2년까지밖에 없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작년 내가 1학년 지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본다 하면은 작년 1학년 2학기 국어 내신 기출문제, 그리고 재작년 거 이렇게까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양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당연히 중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같은 범위 내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들, 좀 어렵게 내는 기출문제. 예를 들면 뭐 강남의 휘문고라든가 뭐 이런 데 거 이제 막 숙명여고 이런 거 막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문제풀이를 좀 상당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풀 때 많이 어려워요. 근데 훈련이 많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볼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문제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내용 파악이 좀 깊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일단 1차적인 거 내가 내용 정리,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오답이 추출되는 것들을 또 거기서 내가 왜 틀렸는지, 뭘 몰라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가 됐는지, 그게 쭉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또 마지막 암기. 왜? 서술형 문제가 있고 객관식도 일부러 헷갈리게 꼬아서 많이 내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수능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뭐 다양하긴 하지만은 별로 안 꼼꼼한데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잘 읽고 글 빨리 막 읽어요. 그래도 수능 잘해요. 근데 이런 학생 단점이 내신이 좀 떨어져요. 내신이. 왜냐면 이제
실수로 많이 틀리는 거죠. 덤벙대고 뭐 꼼꼼하지 못해서. 그게 남학생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수능은 조금 이제 한 2, 3등급 나오는데 국어는 내신 국어는 무조건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뭐 학원 학생들인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좀 여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좀 그냥 꼼꼼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막 악착같이 막 듣는 거죠. 막 듣고 필기 꼼꼼하게 하고 이제 외울 거 잘잘잘 외워버리고. 근데 이제 수능 국어 유형으로서 공부가 부족하면 이게 점수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요.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왜 학생들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하기 싫거든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난 내신이 맞는 것 같아. 나 그냥 내신 포기했고 수능할래. 이렇게 돼버리는데 상당히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은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스타일은 차이가 꽤 크지만은 공부하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시너지 효과가 서로 있는 거예요. 내신 기간에 내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내신을 뭐 1년 내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뿐인 거지. 1년에 4번 보는 거고. 나머지 시간에 학생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공부 안 해요. 특히 국어는 좀 그래요. 영수학원 가면 바쁘네 뭐네 뭐 하면서 국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신은 1, 2등급 나오는데 수능 국어는 3,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각각의 어떤 그 시즌에 기간에 내가 부분적으로 열심히 해놓으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 자체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또 내가 고3 되면은 9월에 수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수능을 보고 12월에 정시 접수를 하는데 이게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입은. 단계예요, 단계. 9월에 내가 수시의 단계를 밟고 여기서 다 떨어졌어요. 정시로 가고 이 단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내가 둘 다 잘 나오는 경우에는 입시 전략을 유리하게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느 한쪽이 강한데 어느 한쪽이 약하면은 전략이라는 걸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대학을 가는 길이 100이라는 길이 있는데 절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둘 다 밸런스를 맞춰놓고 어느 정도 상권을 맞춰놨다 했을 때는 훨씬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신 국어는 해봤자 이제 연 4회인 거죠.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군다나 3학년 되면은 3학년 2학기 점수는 안 봐요. 내신 수시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시험을 봐도 성적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대입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총 보통 학원에서는 5주 커리큘럼으로 많이 둡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신 준비를 5주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4주 잡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상위권 학생들은 뭐 5주 정도 학원에서 되지만 바짝도 하는 건 3주 안에 끝내기도 해요. 이렇게. 5주를 잡으면은 그러면 1년에 내신 공부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시간이 5개월밖에 안 돼요, 사실. 4개월에서 5개월. 그럼 나머지 7개월, 8개월은 뭐 하냐 이거죠. 국어 공부로 봤을 때. 선생님 저 수학해야 돼요. 수학만 해가지고 대학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수능 국어 나머지 7개월, 8개월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는 거는 많이 봐야 1년에 3번이에요. 지금도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3월은 취소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뭐 받아오고 제대로 안 보죠,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감히 애들이 너무 먼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 3년 뒤, 2년 뒤, 내년 이래 버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내신 같은 경우는 잊어버릴 뻔 하면은 쳐다오고 하니까 공부를 막 하거든요. 근데 수능 국어는 3년 뒤라 먼 미래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자기 실력도 몰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자기 수능 국어 실력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1년에 3번밖에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라도 자기가 계속 보던지.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열매국어 같은 경우는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계속 점수가 자기가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아예 잘 몰랐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저번 주에도 75점, 이번 주에도 76점이에요. 아, 내가 3등급밖에 안 되는구나. 4등급밖에 안 되는구나. 야, 너 전국에서 4등급이면 40%밖에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너 4등급? 그러면 인서울대학 못 가. 그러면은 그때야 알고 긴장을 하는 거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수능 국어도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동기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너 위치가 어디? 너 실질적인 국어 실력의 위치가 어디고 전국에서 너 몇 등이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 동기부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7개월간은 모의고사 점수 올리는 것만 집중해도 돼요, 사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내신 국어에 훨씬 유리해요, 사실. 왜? 내용이 겹치거든요. 범위가 다르다?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국어 기본적인 개념과 보는 눈이 생기면은 어떤 작품이 나오든 간에 오히려 내신은 훨씬 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수능 국어가 대입되는 학생은 기본적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모의고사가 필요하고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거, 좀 어리석은 거죠, 이제. 그래서 꾸준하게 국어, 내신 기간에 내신에 집중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꾸준히 국어 공부하는 게 대입에, 성공적인 대입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거죠. 또 물론 국어로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탐구도 있지만은 국어라는 게 미리 뒷받침이 돼 있고 내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없다, 이건 3학년 때 시간 배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3학년 되면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도 시간 때문에 과목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수시 준비한 학생은 최저 등급 맞춘다고 과목들을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정시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 수능 최저, 쌤 제가 내신 성적이 이화여대 이런 과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2합 4다. 그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60%, 70%가 돼요. 그게 생각만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편하고자 잔머리를 굴린 건데, 거의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신 공부, 수능 공부 있는데, 국어 공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수업, 숙제 주는 거 문제 풀이. 끝.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필요한 거는 사실상 정규 수업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은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일별 숙제, 그 다음에 구두 테스트, 미니 모의고사, 그다음에 모의고사 피드백, 요걸 일주일 안에 다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숙제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학원에 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정식으로는 학원에 3번은 와야 되는 겁니다. 정규 수업 들으러 한 번, 클리닉 수업 들으러 한 번. 클리닉 수업은 요 1년의 과정이 다 되어 있는지를 학원에 확인받고 점검받고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게 걸리는 학생들은 1시간 내에 끝내는 학생도 있고, 못한 부분들이 있고, 구두 테스트인데 암기해서 외워와야 했겠는데 못 외웠다. 그럼 학원에 남아서 외워가지고 테스트 받고 통과하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토요일 아침, 만약에 토요일 아침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정해져 있는 클리닉 시간에 자기가 골라서 와가지고 시험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커리큘럼이 되면은 본 강의 3시간 강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일별 숙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일별 숙제는 월간 열매국어로 해서 저희가 출판한 책이 있는데, 기출 문제를 편집해서 쭉 학생들이 매일매일 쉽게 숙제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쭉 하고 여기에 대한 오답 정리를 미리 해오면은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점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답에 대한 질문, 또 질문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같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구두 테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휘, 이건 제가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외워와서 뜻을 말하게 하는 거죠. 다 말해야지 통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강의 수업은 이제 선생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내신 기간에는 내신 학교별로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평상시 수능에는 수능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 숙제는 이런 식으로 뭐 2주차 화요일 숙제. 숙제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매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10문제에서 15문제. 이거 푸는데 20분 안 걸리거든요. 채점하고 틀린 거 보는 거 사실상 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매일매일 이제 월화수목금은 하는 거죠. 그리고 클리닉 수업에 학원에 왔을 때 미니 모의고사로 점검을 받는 거죠. 숙제만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출된 15문제 가지고 테스트를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구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어휘랑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뒤에 정의가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수능 국어랑 국어 개념에 맞게끔 압축시키고 요약해서 이렇게만 너 알면 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단어 나왔을 때 이것만 알면 돼. 보통 학생들이 연상이 바로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 한자를 많이 써요. 한문은 저도 못해요. 한문은 필요 없고 한자, 이타적이다. 이롭게 할 이, 타인할 때 타. 그럼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의 어원을 가지고 보면 연상이 돼서 딱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국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무식하게 이건 이거 이렇게 외워가지고 애들이 많이 까먹고 글자 어원 가지고 딱딱 집어서 단어를 어휘를 다 만든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학생들이 이게 딱 숙지가 돼 있으면은 문제 풀 때 자동으로 연상이 돼서 금방금방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정의를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왼쪽 거를 질문을 해요. 그럼 학생이 이거 답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답하면은 통과, 클리닉 수업 끝. 하는 거고, 이 1년의 클리닉 수업 때 해야 될 모의고사 피드백. 그 다음에 주간 숙제 피드백. 그 다음에 구조 테스트, 미니 모의고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를 다 작성을 해요. 클리닉 수업을 왔을 때. 와야 가능해요, 와야.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맞춰서 지금 내신 진행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자습서 몇 프로 진행됐냐. 평가 문제집이 이건 실제 저희가 쓰는 겁니다. 이때까지 썼던 건데 평가 문제집이 얼마나 진행됐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나가는 1차 교재, 2차 교재, 3차 교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교사용 문제은행 이게 1차 교재고요. 2차 교재는 이제 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타학교 기출문제. 3차 교재 같은 경우는 타학교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에 잘 가장 접근해서 맞춰가지고 예상 문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진행됐냐 이거죠. 그리고 오답 내용 나온 거는 이 오답 뭐가 문제였다, 뭘 몰랐다 여기 세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수능 커리 때는 요건 이제 시험 직후라 가지고 학생이 안 한 건데 원점수가 몇 점이 나왔고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고 그리고 화법에서 마이너스 몇 점이고 작문에서 마이너스 몇 점이고 문법에서 마이너스 몇 점 이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영역별로 어디가 약하다는 게 계속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틀렸고 왜 틀렸고 어느 부분이 약하냐 이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세세하게 학생들이 약한 부분을 분석을 해주는 거죠. 물론 작성은 선생님들이 하는데 학생을 앞에 두고 이건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1대1로 하게 되면은 학생도 스스로 계속 들으면서 인지를 하게 돼요. 내가 그냥 자기 혼자 숙제할 때는 틀린 거 보고 해설 보고 그냥 정리하고 끝냈는데 학원에 다시 와서 선생님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 관리가 되는 거고 주간 숙제도 마찬가지. 미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 테스트도 1차 통과했냐, 2차 통과했냐, 틀린 건 어떤 거냐.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자마자 학생이 제출하고 가면은 학부모님한테 전송이 됩니다. 이게. 근데 학생이 클리닉 수업을 못 오면은 저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클리닉 수업을 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매주 이제 카톡으로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내용을 위한 교과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요 5주 커리큘럼이 요거 강의 수업 때는 일단 교과서, 학교 필기, 자습서 위주로 2주 안에 빨리 끝내버려요. 가능하면. 그리고 3주 전에는 그 학교의 기출 문제 분석 수업을 하거든요. 야, 너희 학교 시험지 이렇게 나온 거야. 보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 내용은 이렇게 알아야 되고 학생들도 우리 학교 이렇게 나오는구나. 작년에 이렇게 나왔구나.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구나.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주 전에는 예상 문제를 나와요. 이게 보통 이제 다른 학교 기출 문제로 좀 까다롭고 지저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고 풀이 수업을 하는 거죠. 문제 하나하나 쭉 풀이 수업하고 직보 때는 또 예상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명명한 게 파이널 모의고사거든요. 그럼 중간고사의 파이널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25일에 학교 시험이다. 그럼 24일에 학원에 와서 그 중간고사, 학교 중간고사의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시험 문제 개수, 문제 유형, 난이도 맞춰서 한 2회차에서 3회차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하고 나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국어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점수 몇 점 나오는가.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풀이 수업 마지막으로 자기 최종 점검한.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 학교 시험 날짜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학원에서 파이널 모의고사 보는 게 시험이라 생각하고 그때까지 공부 다 끝내. 그러면 그때 시험 보더라도 틀린 게 나오거나 부족한 거 나오면 시간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앵콕 문학관도 국어관으로만 쓰거든요. 여기는 영어, 수학, 다른 과목 수업은 안 하고요. 그래서 강의실이 총 3개가 있는데 클리닉 수업, 본 강의, 모의고사는 전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선생님별로 학교를 맡은 게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고랑 예비 고일을 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을 제가 다 특별히 오셨어요. 원래 이제 아는 분들이고 국어연합회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인데 뭐 문홍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세대 국어국문과 졸업하시고 거의 뭐 이쪽 사교육 쪽으로만 국어 쪽으로만 한 거의 20-30년 하신 분이고요. 전문성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고 대형 학원에서도 계셨었고 지금 김광구 선생님은 지금 현재 좀 대형 국어학원에 계세요. 광진구 쪽에 있는데 거기는 좀 이름을 밝히기가 좀 큰 학원이긴 한데 국어만 한 500명이 있는 학원인데 그쪽에서 상당히 좀 잘하시는 분인데 좀 부탁드려서 좀 특별히 모셔가지고 지금 수업하고 계시고 창문여고 고대부고 수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황일석 선생님도 서강대 졸업하시고 지금 국어 강사만 거의 한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 열매국어 대표 강사로도 있고 대치 종로랑 서초 대성학원 이런 데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오시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원래 앵콕 학원에 뭐 영수가 주로 위주였고 국어 선생님도 없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알기로도 저도 이제 아는 분이긴 했는데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학생들 성적 향상도도 많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어 자체가 이제 학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뭐 신일고, 영문고 뭐 다 모아놓고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개성고도 뭐 1명, 뭐 창문여고 2명 뭐 이렇게 같이 수업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명 있는 경우는 지금 방학 기간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명이 되건 3명이 되건 전부 다 분반을 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원래 이제 기준은 4명 이상은 돼야지 반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죠. 이제 좀 하고 제대로 국어를 확실히 키워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뭐 성북구, 강북구에서 국어 좀 책임지고 확실히 해주자 이런 이제 마인드로 좀 이렇게 같이 모이신 거고 그래서 학교별로 전문성 다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일단 뭐 마무리 정리를 드리자면은 저는 생각하는 게 국어는 확실히 국어 성적이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후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막연한 공부로서 끌고 나가느냐 확실한 디테일한 방법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 차이라고 분명히 생각은 하고요. 저도 자신은 있는 게 제가 지금 강동구에도 국어하고 열매국어학원을 운영하고 뭐 남양주에도 운영을 하고 지금 여기는 국어과 원장으로 온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학생이 정말 하기 싫어요. 학원 안 나타나고 제 눈앞에 없는 그것만 아니면은 성적은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으로서 접근을 해서 학생을 더 하게끔 만들면은 충분히 성적은 오르고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일단 뭐 이쯤에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뭐 없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아니 여기 이 건물 자체가 다 국어만 합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좀 강의실도 좀 넓게 만들고
뭐 방송 시스템이나 학생들 보충 때문에 방송 시스템도 저희가 다 만들고 이렇게 한 거고, 예. 그리고 클리닉 수업이랑 모의고사도 다 여기서 하고요. 국어 전문관이죠, 이제. 예. 그래서 평상시에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좀 국어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신 기간에 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 주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계속 와도 됩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여기 자습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물론, 예. 아니,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4분 계시는데 다 시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시간 외에는 다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클리닉 선생님 또 따로 조교쌤이 있습니다. 예. 클리닉 선생님 뭐 주로 조교 선생님이 하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뭐 내신 기간이나 이럴 때는 담당 선생님들도 와서 이 보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여기 선생님들은 딱 이 시간에만 계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불러서 또 따로 뭐 보충하시고,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또 하시는 부분이죠. 예. 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월요일 7시부터 9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이 지금 현재는 총 5일이고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이 시간 중에서도 없어요 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건. 왜냐면 조교 선생님은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고, 또 조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왜 조교 선생님이 쓰지?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일부러 한 건 뭐냐면은, 물론 선생님들이 다 시간이 안 되셔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멘토 역할로서 일부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교도 개성고 출신,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 1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뭐 창문여고 학생, 창문여고 출신. 그럼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물론 국어의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는 있는데, 우리 학교 선배인 거예요. 2학년, 3학년 선배고, 2년, 3년 선배고, 어쨌든 개성고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고려대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도 물어보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꼭 다른 과목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조교쌤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영어 수학도 하다가 그럼 질문하고,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수행평가 잘 보려면 뭐 물어봐야 되는지, 뭐 비교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오히려 조교쌤들이 멘토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조교쌤은 이렇게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하거나 오픈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클리닉표 작성하고 점검하는 거 개별적으로 해주고, 학생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돌아다니면서 봐주고, 자유롭게 대화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는 거고, 조교쌤은 조교쌤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한편. 그래서 학생들이 조교쌤도 되게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라도 효과도 본 학생들도 있고요. 네.